저는 강미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청심재의 셰프라고 부르죠. 올해로 딱 25해, 이 낡은 한옥에 제 청춘과 노후를 모두 담았습니다. 석가래 밑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제 소뚜껑 소리가 수없이 쌓였고요. 사람들은 이 집의 깊은 맛을 잊지 못하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는 굳이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되는 제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제 삶의 기둥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들 최준호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IT 스타트업을 한다며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아들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엄마, 이번 시리즈 A 투자만 유치하면 대박이야. 내년엔 엄마 가게보다 큰 빌딩 사줄게. 준호는 늘 이렇게 허풍 섞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빌딩 말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하나만 바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회사에 자금줄이 막혔다며 피가 마르는 소리를 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노후 자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청심재 건물의 명의를 담보로 준호의 사업 자금 5억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 집기둥 3배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게. 저는 아들이 건넨 차용증 대신 아들의 눈빛만 믿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이한이를 데리고 가게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한이는 올해 7살,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며느리 윤세아는 오늘도 어김없이 잡지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후 세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조한 한마디를 던진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소파에 몸을 기대며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업이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그 피곤함이 어쩐지 아내의 사치를 따라가느라 생긴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와, 엄마, 이 맛은 여전하네. 미안,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 좀 봐. 준호는 감탄하며 수육 한 점을 집어 며느리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젓가락을 깨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너무 기름져서 몸에 안 좋아요. 꼭 저를 가르치려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처럼 말하는 태도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모처럼의 가족 식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죠. 다음부턴 내 입맛에 맞게 더 신경 쓸게. 미안하다. 애써 웃어넘기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날 밤 이한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준호는 결국 제 앞에 무너져 내리듯 고백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고 사업이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신 5억도 막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등을 두드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내가 살 집은 남아있잖니. 이안이 생각해야지. 저는 애써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실 그 집도 이번 달 이자 못 막으면 날아가요. 그 집마저 담보로 사채를 썼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으로 시작한 아들의 사업은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제발,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준호야, 내 사업이 힘든 건 알겠는데 혹시 내 아내가 쓰는 돈은 문제가 없니? 오늘 보니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더구나. 저는 의도적으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서 쇼핑이라도 해야 풀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준호는 여전히 아내를 옹호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알겠다. 당장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 엄마가 내일 은행에 가서 내 사업 자금 내역을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준호는 고맙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제 자신이 한심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K은행의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건네준 회사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수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하지만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죠.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이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었습니다. 수취인은 아이스파이낸스. 그게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혹시 이 계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 계좌 번호를 조용히 제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시선은 마지막 장에 찍힌 청심제 건물의 근저당 설정 기록에 꽂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금융인은 여전히 저 강미영으로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또 다른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설마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K은행을 나서는 대신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통해 청심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제 몸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주 명의는 다행히 아직 저 강미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아주 잠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공포로 변했습니다. 제 심장을 짓누르는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근저당 설정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최준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설정했던 그것과는 금액도 채권자도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담보를 설정할 때 반드시 찍어야 하는 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에는 며느리 윤세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이름, 사채업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 기록입니다.
저는 윤세아에게 청심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마, 혹시나 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세아가 저 몰래 제 가게 청심제 명의를 이용해 또 다른 거액의 사채를 끌어쓴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명의 도용이자 횡령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터전, 제 노후가 담보된 이 가게를 며느리 윤세아에게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쥐고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모든 것을 훔치려 한 윤세아에 대한 분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가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의 사업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던 해결사조 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전화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조 실장님, 저 강미영입니다. 청심제 셰프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최준호의 사업 문제와 며느리 윤세아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찍힌 낯선 이름까지. 저는 핵심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조 실장은 잠시 제 이야기를 듣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곧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특히 며느님과 아드님 앞에서는요. 저는 고개를 힘주어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세아라는 이름 석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순진한 며느리가 아닌 차갑고 잔인한 가면을 쓴 윤세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철저히 속았던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청심제는 제 삶 자체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철하게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바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조 실장을 기다리는 동안 며칠 밤을 새워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실장은 제가 전화를 끊은 다음 날 새벽 청심제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낡은 한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는 제가 겪는 상황을 듣고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다운 냉철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청심제의 가장 안쪽,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 실장에게 아들 최준호의 사업자금 내역서와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특히 와이스파이낸스라는 수취인이 찍힌 수상한 송금 기록을 넘겼습니다. 제 손은 서류를 넘기는 순간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 실장님, 며느리 윤세아의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십시오. 학력, 친정 배경, 최근 금전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요. 한치의 거짓도 없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미 오랜 울음 끝에 남은 건조한 분노만 담겨 있었습니다.
조 실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진실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실장은 이틀 만에 흔적도 없이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소의 청심제 셰프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솥뚜껑 아래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손님들의 얼굴도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준호는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제발 어디서든 돈 좀 구해줘.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단 말이야. 저는 짐짓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엄마가 알아보고 있으니 너는 일단 회사부터 정리해. 그리고 세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들의 초조함은 저를 더욱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들의 무능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가 며느리 윤세아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시간을 골라 청심제 근처에서 접선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저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예출했습니다. 조 실장이 제게 건넨 보고서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제 노후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윤세아, 사기 및 횡령 의혹 관련 심층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막상 진실을 마주하려니 온몸의 세포들이 반항하듯 떨려왔습니다. 표지를 넘겨 첫 장을 읽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며느리 윤세아가 말했던 명문대 학력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졸업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년 전 이미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낸 허상이었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최준호의 사업이 파산한 것은 단순히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윤세아가 남편 몰래 아들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수치인 아이스파이낸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윤세아가 과거 리도했던 상대와 함께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최준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윤세아가 저지른 사채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돈 5억 원과 청심제의 담보대출금은 모두 명품 구매와 사채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윤세아는 계획적으로 아들 최준호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최준호의 배경과 제 가게, 청심제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들 최준호가 그저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와 윤세아, 두 여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이기 전에 제게는 기둥이 되어주지 못한 무책임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이었습니다. 윤세아는 저의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이제 저도 윤세아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였습니다. 조 실장님,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조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무기를 장전한 전사처럼 냉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주말 저녁 아들 최준호와 며느리 윤세아에게 청심제로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 이한이도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과 아롱사태 수육,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까지.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윤세아는 여전히 명품 옷에 화려한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저를 얕잡아 보는 그 특유의 건조한 눈빛이 제 속을 긁었습니다. 최준호는 초췌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그림자가 온몸을 덮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세아는 오늘도 젓가락을 깨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진수성찬이에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윤세아가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굳어 있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으니 맛있는 것 좀 먹어야지. 하지만 오늘은 식사만 하러 온 건 아니란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놓아둔 조 실장의 보고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을 식탁 중앙에 펼쳐 놓았습니다.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준호는 멍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 윤세아는 제 행동에 놀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세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자, 윤세아,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교하게 나를 속였는지 적혀 있단다. 저는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짚었습니다. 학력 위조, 친정 배경 파산, 그리고 아이스파이낸스로 송금된 내 돈의 행방까지. 단어 하나하나에 제 분노를 담았습니다. 윤세아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의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전부 허위 사실이에요. 어머니, 저를 미워하셔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신 거죠?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준호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서류를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는 경악했습니다. 세아야, 이게 다 뭐야? 아이스파이낸스가 뭐야? 내가 리도했던 남자 회사야. 최준호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윤세아에게 달려들 듯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를 막았습니다. 이 자리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잠시 앉아 있어. 이건 너희 부부 문제가 아니라 나와 윤세아의 돈 문제야. 저는 며느리 윤세아를 다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몰래 청심제에 근저당을 잡았더구나. 내 노후 자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내 가게까지 담보로 잡았어. 맞지? 윤세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더니 이내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자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윤세아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법원에서 하렴. 나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저는 준비했던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 통보서였습니다. 너희 부부에게 빌려준 5억 원에 대해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와 함께 명예 도용과 횡령건도 고소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이다. 최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는 제게 아무런 연민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며느리 윤세아는 저를 돕기 어린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녀는 식탁을 뒤엎으려 했지만 조용히 문 앞에서 서 있던 조 실장이 그녀를 단번에 제지했습니다. 저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동시에 가장 단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심판의 식탁이 끝난 후 청심제에는 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대여금 반환 소송과 며느리 윤세아의 횡령 및 명예 도용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윤세아는 악을 쓰며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조 실장이 모은 증거는 완벽했죠. 결국 윤세아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몰락은 그녀 자신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최준호는 며느리 윤세아와 이혼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빈손으로 청심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려면 빈손으로 와라. 하지만 내가 무너뜨린 것은 내 힘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집에서는 너의 무책임함을 잊지 마라.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준호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순히 청심제의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닫고 마당을 쓸고 허드레시를 하는 그의 뒷모습은 예전의 허세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묵묵히 제 몫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손주 이한이었습니다. 이한이는 부모의 싸움과 이혼 과정에서 큰 심리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한이에게 심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한이를 안아주고 함께 만두를 빚고 마당에서 뛰어놀게 했습니다. 이한이는 청심제의 넓은 마당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마침내 청심제 건물의 근저당을 해소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받아들었을 때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최준호는 이제 청심제 주방 보조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는 성실해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잊고 묵묵히 쌀을 씻고 육수를 끓입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저는 낡은 솥뚜껑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청심제의 시그니처 메뉴인 아롱사태 수육을 삶기 위해서였습니다. 솥뚜껑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김은 마치 묵은 상처를 소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이 육수 맛을 알 것 같아요. 정성이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나네요. 최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사람다워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손주 이한이와 함께 만두를 빚었습니다. 이한이의 작은 손으로 빚은 만두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만두 할머니처럼 튼튼하죠? 이한이가 묻습니다. 저는 이한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아주 튼튼하지. 이제 우리 청심제처럼 우리 가족도 다시 튼튼해질 거야. 저는 무너졌던 가게를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뜨거운 솥뚜껑 아래 강미영의 새로운 삶은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